청년들의 톡 쏘는 정치수다 청정날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규동. 저는 한이. 저는 나다. 저는 충시. 그리고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오늘 우리 앞에 환호성부터 한 명이 추가되니까 너무 알찬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새로운 땅콩 손님 제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 죄송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이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가 어떤 이름인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MBTI가 ESTJ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ESTJ에 제이를 살려서 제이라는 이름을 붙여보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매우 긴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 긴장 전혀 안 해도 되는데 그쵸? 맞아요. 오늘 기자의 아이콘으로서 온 거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할 청년 중에 한 명으로 오신 거기도 하잖아요. 청년으로서의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의 본인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ESTJ를 왜 말했냐면 제가 계획을 어긋나는 거, 이 변수가 생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변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실수 안 하려고. 네네. 지금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 함께한 우리 제이님 너무 환영하고요.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여쭤봐야겠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누구 뽑을지 정했어요? 사실 저는 그 대표적인 부동층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도 사실 누구를 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찍겠다 하는 변수가 있다면요? 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취재하고 있지만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좀 많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뭐 공공부지를 추가로 늘리겠다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도 GTX를 뭐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세금은 당연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기침 소리는 제가 편집할 수도 없게 크게 나는 것 같아서. 기침 누구죠? 자 그러면 기침 누가 하는지 긴장 좀 모르겠지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네, 기침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듯이 우리 댓글부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댓글 누가 읽어주실 거죠? 우리 재채기님. 재채기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사만일통님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아침에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방송. 덕분에 아침에 동네 운동장에서 돌아다닐 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방송 기대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남겨주신 거더라고요. 오후 2시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운동장 돌아다닐 때 듣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 라디오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라는 게 저희한테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 오디오라는 게 저는 멀티태스킹 할 때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이제 혼자 사니까 밀린 집안일 하면서 듣는다거나 뭐 어디 이동할 때 듣는다거나 이게 진짜 좋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이런 활용법을 많이 공유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멀티태스킹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정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기보다는 그냥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의미로 맞아요.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들어주신다는 게 저희한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댓글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무님의 댓글인데요. 2부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를 했으면 3부, 4부에는 아예 그 후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어떤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다음 주 방송에도 또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 하다 끝날 기세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번 이재명, 윤석열 뉴스가 새롭고 참신하고 황당하고 놀라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걸 듣는 청년은 이미 뉴스로 그 소식을 다 접했을 거기 때문에 뉴스, 다른 팟캐스트 뭐 이런 곳에서 1000번도 더 들은 이야기를 재탕하는 느낌 같았다라고 뼈를 때려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저희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는 일단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른 대안들 양당 후보들이 아닌 다른 대안들에 맞아요. 좀 더 하려고 노력은 진짜 하겠습니다. 네. 정말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릴게요. 우리가 뭐 미디어나 이런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현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중요한 현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중요하고 좀 사람들이 시선이 네. 덜 가는 현안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가져와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당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기득권 양당. 아니, 근데 그렇다고 기계적인 그 네. 균등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는 거고 그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건 맞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조금씩 안철수 후보나 맞아요. 심상정 후보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뭐 진보당 김재현 후보나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룰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참 좋겠다. 특히 청년 정책 중심으로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사실 양당 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우리가 집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심상정 후보의 일정 지지도가 유지되는 이유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가 급부상하게 된 이유도 어쨌든 청년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나다가 읽겠습니다. 케이님, 코가커요님이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짧은 댓글인데 두 개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 흐름은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점도 같이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청바지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들에 관련된 양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었는데 정치권의 청년 이슈는 얼마 전 통과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인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조금 아쉬웠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얘기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점들 또 반영을 해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청년 정책에 집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맞나요?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네. 가보자고. 해봅시다. 우리 가봅시다. 가보자고. 네. 네, 우리 다음 댓글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한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어피치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너무 기다렸어요. 헐, 팟캐스트 안 올라와서 제가 쓴소리해서 방송 접으신 줄 알았어요. 한이님 보고 싶었어요. 요즘 정치 상황 핵꿀잼인데 의견 나눌 데는 없고 너무 목말랐어요. 너무 신나서 몇 주치 밀린 거 연달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힘입는다는 말씀도 잘 들었어요. 방송 들을 때마다 댓글 자주 달도록 할게요. 응원합니다. 청장마거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진짜 이거 장담하는데 진짜 저희 지인 아니거든요. 숨은 지인일 수는 있는데 너무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제 마니또를 만난 느낌이에요. 한이님이 어피치님 덕분에 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댓글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벌써 댓글이 50개가 넘었더라고요. 네. 전체 댓글. 네. 한화 댓글이 아니고. 저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감사하지. 매번 이것도. 저희는 비판적인 댓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반성하면서 점점 더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5달인데요. 먼저 첫 번째 브리퍼 어느 분이시죠? 네, 제가 소개하는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탈모 공약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은 상당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시작은 지난 2일 일요일이었죠. 민주당 블루소다 개관식에서 한 30대 남성이 제안했는데 이 후보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DC 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탈모인들의 성지죠. 그곳에서 이제 이재명은 뽑지 않고 심는 거다라는 이 밈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게 실제로 뭐 가디언지라든지 뭐 AP통신 이런 데에서 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의 김남국, 김원희, 박주민 의원 등등 이 탈모인들이 이제 자신의 고충을 얘기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탈모약이 건보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제2의 한 줄 평은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앞쪽에 우리 시인이야? 국회의원들 이야기하면서 탈모인들이라고 우리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핵심 포인트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 가시죠. 네, 규동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이낙연, 광주에서 원팀 행보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와 2위 이낙연 전 대표가 끝나고 나서도 완벽하게 원팀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 5일에 광주에서 둘이 만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건 민주당 원팀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무슨 말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라면서 호남 국민들에게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민주당 원팀 행보 탄탄대로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동의 한줄평 2인 삼각하다가 넘어지면 꼴등이다. 와, 넘어지면 안 되지. 네, 생각 오래 하셨나 봐요? 생각이요? 아, 이거 금방 나옵니다. 와우, 나 긴장해야겠는데? 네, 다음. 세 번째 이슈. 나다가 소개할 세 번째 이슈, 윤석열, 이준석 포옹. 지난 6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 한 편 같은 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전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쇄신안 틀을 발표했는데요. 실무형 선대위로 선대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개편한 다음에 본부장과 단을 중심으로 작게 꾸리겠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없는 상태로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저녁에 윤 후보의 방식이 자신과의 결이 맞닿았다며 연습 문제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 연습 문제라는 게 사실은 지하철 출근길 인사나 각종 여러 가지 개편안이었다는 걸 알려졌고, 윤 후보 측에서는 일정에 지하철 출근길 인사를 넣지 않으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찌질이, 사이코패스, 오만장자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결의를 제안했는데요. 그러다가 저녁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비공개 회동 20분 동안 이뤄지더니 의총장에서 포옹하면서 화해를 냈어요. 뭔 시츄에이션인지 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나다의 한 줄평, 김원준의 노래죠. 쇼 끝은 없는 와, 이게 저번부터 노래를 계속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나다님 지금. 밀고 있는 건가요? 네, 열심히 생겼네요. 지난주에 노래는 한이님이 하시나요? 지지난주에 네, 제가 노래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가시죠. 다음 이슈. 네, 춘식이 소개할 네 번째 이슈는 청년 간담회에서 윤석열 곤욕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5일에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청년들을 선거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청년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가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참석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참석한 청년들은 정신 못 차렸다라고 쓴소리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는 애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것으로 공지가 됐지만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화상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날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사과를 했고, 결국 행사를 주도한 박성중 의원은 국민소통본부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춘식의 한 줄평, 밑 빠진 독에 망치로 더 깨트리기. 뭐야? 오. 와,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항상 한 줄평을 우리가 이제 녹음실에 와서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조금 일찍 정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스케일이 감탄하나 나 너무 부끄러운데? 앞으로 시간을 더 조금씩 줍시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이가 네, 한이가 소개할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지난 5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정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가입은 만 18세 이상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16세부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1, 고2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과 이념이 같은 정당에 가입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 이상도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혼란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이의 한 줄평, 10대를 위한 청정 라버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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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더 자세한 내용들은 2부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번 방송부터 좀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 댓글에 의견들을 청취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부와 3부를 여당 야당 소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겹치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거죠. 맞아요. 특히나 이재명,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특히나 2, 3부에서 너무 많이 겹친다 하거든요. 네. 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여야 이야기를 모두 2부에서 저희가 한 번에 나누고 네. 3부는 청년의 이슈를 조금 더 부각을 해서 3부 청바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만들어가는 네, 청정나무니까 우리 또 함께. 네, 저희 개편 방향에 이제 댓글 또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안녕. 안녕. 네, 저희 청정나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네, 오늘 청정나고와 함께 먹을 안주거리 첫 번째 안주거리는 바로 이재명의 탈모 공약인데요. 과연 모퓰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머리와 관련된 포퓰리즘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주요 이슈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늘 5명이라서 네. 제가 먼저 한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근데 다 그런 비판 하잖아요. 그러면 여드름 치료도 할 거야?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랬어요? 네, 제가 근데- 여드름 치료도 하면 좋겠다고. 맞아 저도 약간 그렇게 동감. 얘기했고 그리고 뭐 곰보 치료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요? 쌍꺼풀 수술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 이게 우리 나이대에 맞는 거잖아요. 탈모는. 근데 이제 그래요? 여드름 치료는 좀 청소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넣기 네.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포퓰리즘이네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네. 대중골프장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것도 뭐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면서 약간 소확행 공약 중에 네. 일환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공약 컨셉을 나온 좀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소확행이라고요? 음. 근데 소확행이라고 하기에는 탈모 치료제 검보 검토는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남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 치료제 다 누구나 이렇게 사게 아니 되면. 근데 네. 탈모 환자라고 말해도 되나요? 탈모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탈모이신 분들은 1,000만 명으로 추산을 하지만 네. 탈모 환자는 20만 명, 23만 명? 몇만 명? 뭐 잠재적 탈모자까지 해서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재적 탈모자? 우린 모두 맞아요. 잠재적 탈모자예요. 우리는. 다 진짜 그 5천만인가요? 5천만 명 아요. 네. 저는 그러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환자와 하시네요? 탈모인의 차이가 뭐예요? 그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병적으로 이게 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이님은 그 이재명 후보의 이 탈모 공약이 네. 결국 선거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선거에 있어서 도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근데 탈모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탈모가 아니어서 공감을 못 하는지는 몰라도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탈모에 대한 탈모 공약을 낸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네. 여드름, 심각한 여드름이나 아니면 뭐 네네네. 난 쌍꺼풀이 없어서 사회생활하는데 힘이 들어. 왜냐면 난 뭐 네. 예쁘지 않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탈모에 대한 공약의 정당성을 좀 부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네. 아까 여드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다님께서 청소년에 좀 한정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여드름 역을 막 먹고 있는데 이게 건보 저격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내면서 먹으니까 솔직히 근데 탈모는 또 이제 요 종로 제가 상표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종로 뭐 어디에 그 탈모인들의 성지가 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성지냐? 약을 이제 아마 그게 복제약인지 아니면 그 본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뭐가 붙냐면은 이제 진단하는데도 거기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을 그냥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 진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약인데 그 진단에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친구들은 거기를 이제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탈모랑 피부랑 쌍꺼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요? 탈모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러네. 네. 한번 여드름은 시작되면. 치유가 네. 되는데.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모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 충분히 이건 공약으로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탈모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건강보험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복구가 가능하잖아요. 비용은 많이 들어도. 맞아요. 네. 맞네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탈모는 치료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네. 속도를 늦추는 약이거나 예방약이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춘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뭔가 저도 이제 탈모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기준을 세기가 되게 네. 어렵긴 한데 한이님 계속 웃고 있는데 아니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탈모인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제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또 더 우선인 것들이 많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희귀 질환에 맞습니다. 대한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빨로 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임플란트 같은 거를 건보 대상에 넣는다든지 왜냐면은 치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보험을 따로 들어놔도 임플란트는 그게 포함이 안 돼요. 임플란트 얘기를 안 그래도 꺼냈지 않았나요? 이재명 후보가 검토를 한다고는 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죠. 맞아요. 그 탈모 공약도 사실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았고 그래서 검토 중인 건데 저는 이게 제가 가볍게 생각되는 이유가 밈으로 희화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탈모인들의 고충을 모르고 방금 나다님이 얘기하신 걸 듣고 제가 이제 이게 좀 질병이라면 또 다를 수 있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좀 심미적인 측면이랑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되게 이제 겉보기에 그러니까 외적으로 머리카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머리카락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 기능적으로요? 아니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얼마나 있으면 중요한데요. 따뜻해요. 네.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우선순위를 한번 하잖아요. 매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빨 같은 경우는 진짜 씹는데 없어서는 네. 안 되고 근데 그게 임플란트도 건강에도 노인 영향을 임플란트는 미치는데. 건강보험이 되지 않나요? 제가 65세 이상 건강보험 그래요? 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65세 이하도 이제 이빨 빠지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도 먹는 건 일단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탈모인들이 많고 이게 찬반으로 저는 솔직히 갈리는 그런 거보다 이 공약 자체가 우리가 잘 냈나 안 냈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반은 어떻게든 갈릴 맞아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공약 자체를 검증하기에는 지금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했을 할 때, 건지.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건보로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몇 %까지 해주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공약 검증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는 공약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여론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갈리네요. 네.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왜요?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JTBC 의뢰로 여론조사에서 너무 대본 사실 하나도 안 대본대로 짰는데 네. JTBC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글로벌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해 7일날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는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진짜 45%. 딱 반반이네요. 네. 이거 딱 그냥 탈모인 사람과 탈모 아닌 사람으로 딱 나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1,000만에서 2,500만으로 늘었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국민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탈모가 이제 발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심각성을 못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원래 야당을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탈모 공약이 나오자마자 그래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필요해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이재명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 공약에 대해 반반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탈모가 모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포퓰리즘의 기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포퓰리즘이고 어떤 거는 포퓰리즘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제 비슷한 측면에서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네. 과연 이게 그냥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재정 부담이 사실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아까 우리 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토론에 나와서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탈모 건보 적용을 통해서 1,000억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간 수십조 원 건강보험 지출 중에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적절한지. 1,000억 원. 저는 공감 가요. 그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00조가 넘잖아요. 네. 그 600조를 봤을 때 그 각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들이랑 뭐 비례대표 의원 빼면 한 지역구 의원이 250명 되나요? 네. 각 지역별로 3억씩만 한 3억에서 4억만 걷어도 1,000억이에요. 그 지역별로 3억 4억 줄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3억 4억 더 땡기는 거지. 솔직히 그런 식으로만 줄여도 1,000억 정도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되게 사소한 비율이긴 한데 또 1,000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확 와닿는 네.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일반 탈모가 아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내 세금 내고 탈모 그렇죠. 사람들 공보를 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는 것 완전 팽팽하게. 같고 네. 제이님은 포퓰리즘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경제 관련 이제 부처들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는 단순히 재정으로 좀 포퓰리즘을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이런 경제 기조가 사실 그 전에 신자유주의처럼 이제 좀 작은 정부를 네네. 지향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좀 큰 네.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재정을 이만큼 넣었으면 이건 포퓰리즘이고 이만큼 덜 넣었으면 이건 네.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수가 없는 단계긴 해요. 맞아요. 아직 뭐가 발표가 나오면 정식적으로 된 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얼만큼의 이제 재정이 나갈 건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실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우리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이제 이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네. 할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댓글 남겨주세요. 탈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탈모에 대한 내용과 뭐 이재명 공약에 대해서 말씀 많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안주거리 한번 다뤄볼 건데 정말 뉴스를 집어삼켰죠. 네, 바로 진짜. 국민의힘 내홍입니다. 와, 수요일부터인가 해가지고 진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맞아요. 실시간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와. 그리고 이 수많은 스토리가 하루 만에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간단히 어느 분이 요약해 주실래요? 춘식님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6일이었죠. 목요일에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는 거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하면서 뭐 반 정도는 수행을 했다라고 네네. 이준석 대표는 그때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인선한 권영세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한 상정에 반대를 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는 연습 문제를 냈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연습 문제를 이행을 했는데 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또 반발을 한 거죠? 반항을 한 거죠? 그 뒷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쪽에 따르면 연습 문제를 3개를 냈어요. 3개를 냈는데 뭐 젠더 특위의 하태경 의원을 뭐 임명을 하고 네. 또 뭐가 있었죠? 게임 특위가 하태경 위원 아닌가요? 네, 젠더 게임 특위였고 거고. 플랫폼 노동. 네, 맞아. 플랫폼 노동 체험하기 그리고 지하철 인사였는데 그 지하철 인사가 구체적으로 뭐였냐면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옷이 네네 있었어. 준비한 옷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가 준비를 다 또 해놨어. 뭐 빨간색 후드티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띠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대요. 아 진짜. 뭐 인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위치까지, 그러니까 좀 이준석 대표가 좀 나름대로 구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 구상을 들고 후보 쪽에 계속 이제 컨택을 했는데 네네네. 그날 밤까지 계속 안 된다, 나는 일정이 있다라고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일정이 없었대요. 아침 일정이 없었는데도 네네네. 계속 바빠서 할 수가 없다라고 후보 쪽이 계속 거절을 해서 대표 쪽은 조금 기분이 나빴나요? 좀 아. 기분이 상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돌발로 그날 아침에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인사를 했던 방식조차도 대표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좀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고 정장을 네네네네. 입고 자기는 여의도역은 바라지 않았는데 여의도역에서 했고 뭔가 좀 빨리 해치우려는 것 같은 모습이었던 약간 거고. 형식적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이행을 했다. 그죠.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 이 후보가 네네네. 자기를 당대표에서 몰아내기 위한 어떤 면피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가 안 따라왔으니까 난 너를 내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보 쪽은 억울할 수 있죠. 자기는 연습 문제 다 이행하고 했는데. 고개까지 다 숙이고 네. 젊은 당대표 말 다 들었는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오전에는 그렇게 흘러갔고요. 그래서 싸움의 최고조가 됐고. 네네네. 네. 어찌됐든 뒤에 이제 결론은 네. 이준석을 사퇴시키려는 의원들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들의 시도가 있었죠. 의총에서.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화해를 했다 이거잖아요. 네. 급하게 화해를 했고 네. 그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엄지척 해주고 그냥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싸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라마 같았던 게 뭐냐면 막 연합뉴스 속보로 날라온 게 막 이준석 뭐라 해야 되냐? 이준석 몰아내는 결의안? 사퇴 촉구 결의안. 사퇴 촉구 탄핵. 결의. 네? 탄핵 아니었나요? 네. 탄핵이에요? 사실 이제 대표를 탄핵을 하는 거는 당원 당규에 없고요. 네. 그 이제 당원들이 20% 모여서 당원 네. 소환제라고 소환제. 네네. 당원들이 다 한 20% 정도 모아서 뭐 그 중에 뭐 반 이상이 뭐 동의하고 뭐 그런 그래서 절차가 있어요. 아무튼 의원들이 우리 젊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몰아내려고 했다. 모의를 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와 이거 어떻게 이준석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근데 저녁에 갑자기 포옹을 해.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는 윤석열 후보를 마음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어떤 일종의 허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적 화해를 했고 포옹하고 엄지척하고 갑자기 하나가 됐죠. 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지 진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바보 만든 거야? 자기네들은 다 이제 후보 편들어 주려고 후보 중심으로 대표 가야 이렇게 된다고 갈등 있는데. 그렇게 뭐 의총에서 뭐 사이코패스까지 막 맞아요. 이렇게 그런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죠. 대표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후보를 밀어줬는데 결국은 이제 후보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맞아요. 후보가 이제 그냥 대표랑 같이 가자라고 결단을 해버리니까 네.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 박수영 초선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총에서 이준석에 대한 사퇴 여론이 완전 팽배했는데 윤석열이 화해를 하자라는 발언을 해서 그냥 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화해가 된 거다, 봉합이 된 거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국민의힘의 시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짜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성대모사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봉합이 되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연습 문제라고 몇 가지 이슈를 던졌잖아요. 그 연습 문제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당내에서는 정말 가짜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연습 문제라는 거 내가 윤석열 후보여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저는 사실 연습 기분 나쁠 것 문제라는 같아요. 키워드를 처음 뉴스에서 보고 나서 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난 그거 언론에서 만들어낸 키워드인 줄 알았어. 근데 연습 문제라는 게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풀어봐 하고 주는 문제가 연습 문제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일부러 그런 걸 이슈에서 좀 더 언론에서 좀 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윤핵관 이런 것들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든 단어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요소였다.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습 문제 이게 풀 수 있어요? 결국 문제냐 숙제냐의 느낌이 이제 결국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약간 숙제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숙제 같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이게 뭐 제가 안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그 세대들한테는 더 다가왔을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그때 제가 오다리 때 노래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노래 불렀던 게 이준석 대표랑 조수진 최고위원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린 사람이 선을 세게 넘은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그거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네. 어리기 전에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로서 연습 문제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이 연습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굳이 연습 문제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냐? 이게 네. 핵심인 거지. 어린데 연습 문제로서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전에 당 대표라는 맞아요. 걸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습 문제라고 남이 하는 건 괜찮지만 이준석 스스로가 연습 문제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어, 대외적으로 논란이 됐죠, 이야기하면 어,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였다고 그리고 생각을 그게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준석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뭐 무언을 빈다라고 했나요? 무운을 빈다. 무운을 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갑자기 화해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갈등이 치솟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와 얘네 이렇게 싸워서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화해를 하게 된 거라고 보세요? 진짜 이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중재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이- 중재도 네. 중재인데 후보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을 내치면 더 이제 그렇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네,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단을 내린 거 윤 후보가 진짜 윤 후보는 결단을 사면초가였죠 최근에. 단순히 지지율로 이재명에게 봤을 때요? 지고 있다를 넘어서서 안철수한테 넘어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걸 본인도 알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은 2시에 윤석열 청년보좌역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이때 청년보좌들이 1시간가량 윤 후보한테 진짜 아, 쓴소리를 엄청 했는데 맞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준석 대표 버리지 말아라. 아, 데려와라. 네, 데려와라 이 말이었는데 요것도 한 20%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사실 이게 6일 날 이렇게 갈등이 엄청 많았는데 5일 전날 5일에 그때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청년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청년 말을 안 듣는 건 말이 안 조금 되니까. 그렇기는 하죠. 그 막 욕설이 난무했던 그게 이 여기서 말하는 보좌역 간담회예요? 다른 날 다른 아닌가요? 건가요? 욕설? 네. 무슨 욕설이요? 폰성열이라는 폰성열. 그거는 그 전에 다른 그럼 건가요? 네. 뭐 십상시나 뭐 그런 발언들 네네. 나왔던 게 이건가요? 십상시는 이거 맞아요. 그쵸 이게 네, 맞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아, 이틀 좀 헷갈리네. 연속으로 이뤄진 일이 네네. 나와서 아. 마지막에 한상현 청년보좌역이 나가면서 자기 이제 그만둔다 하면서 십상시나 다름없다고 윤핵관 아. 들고 이거는 이 간담회 어쨌든 네, 이제 정리를- 공통점은 정리를 네네. 해보자면 예, 예. 5일 날에 수요일에 그 윤석열 후보가 청년 중심의 실무형 선대위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날 저녁에 청년 간담회에 가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됐고요. 스피커폰으로 등장했죠. 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에는 이제 2시에 청년 간담회를 가서 보좌역 간담회를 가서 이준석 대표 데려오라 이런 말을 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욕설이 나왔던 거는 화상 회의 앞쪽에 5일 날 있었던 그 네네, 화상 맞습니다. 회의에서 스피커폰으로 등장해서 욕을 먹은 거고 네. 다음 날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 보좌진 중 한 명이 나는 그만하겠다. 전부 다. 네, 한 명이 그만둔 건 맞고. 한 명이 그만두겠다라고 중도 퇴장을 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인 거죠. 아 근데 저는 춘식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약간 춘식님이 사과 전문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청년 폰성열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사과를 했는데 SNS에 요거는 이제 위기 의식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사과를 그렇지 하는 않을까. 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청년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선대위 개편했을 때도 청년 중심으로 선거운동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 버렸던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후보가 직접 사과해도 후보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이슈는 아니었어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이 얘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봉합이 됐는데 이게 몇 번째 봉합이죠, 도대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봉합이잖아요. 네. 이 봉합은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반창고를 붙인 게 아니고 진짜 상처가 낫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원래 그 이재명을 이기고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높은 차이로. 네. 그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또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예전에도 계속 화해했다 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갈등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저는 쇼 끝은 없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네. 쇼 같긴 한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위기감? 그게 때문에? 그것보다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는 게 지금까지 이 대표랑 윤 후보의 갈등이 크게는 3번, 작게는 4번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다 봉합된 후에 다시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윤핵관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윤 후보는 윤핵관을 조금 없애려는 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윤핵관이 있거든요, 아직. 근데 네네. 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표 말대로 지금 한 며칠 동안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대표가 원하는 방향, 선거가 운영되는 방향을 보면은 윤핵관이야 이 대표냐, 여기서 윤핵관으로 기우는 순간 이 대표랑은 또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갈등의 본질을 윤핵관이라고 보시는 그건 이 거죠? 대표 입장에서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생겼던 이유는 이 대표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그 원인을 윤핵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이나 메시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또 윤핵관 문제가 불거지면 또 싸우게 될 거다. 춘식님은 어떻게 하면 또 싸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갈등은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지지율이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갈등은 이번에는 뭐 울산회동 때나 선대위를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는 그 2명이 약간 주먹 인사를, 그러니까 주먹을 맞대고 주먹 인사를 했다고 치면 네. 이번에 3번째 포옹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 시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준석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자기 입으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행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가 완전히 대표 밑으로 들어간 것 같은 맞아요. 모양새거든요. 그 59초짜리 영상도 그죠. 그렇고 실제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죠.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의 SNS에 올라오는 한마디, 네, 한마디 정책 네, 그게 공약. 이준석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준석이 그걸 SNS를 담당해서 툭툭 던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에 공감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직을 내려놓겠다 했지만 선대위에 사실상 들어간 모양새가 되는 건가요? 사실상 저는 총괄선대위원장 같다는 그쵸. 느낌이 저도 그런 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총괄이 없고, 그러니까 네. 선대본부장 권영세 본부장이 있긴 하지만 그분은 약간 그 리더십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잘 이렇게 조금 추스리고 나아가는 중재하는 부드러운 리더 카리스마 느낌이거든요. 느낌. 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선대위 개편도 됐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 게 아닐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전권을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안 줬던 전권을 넘겨주는 모양새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면 정말 선거 졌을 때 이준석 정치 인생은 끝나겠네요. 지금 그건 윤석열 아니- 후보가 진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국민의힘이 진다면 이준석 탓이다 이렇게 좀 결국에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한 명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역대 선거 선거에서. 직전까지 만약에 분열된 상태로 갔으면 오히려 그렇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죠. 이준석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겉으로는 봉합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이제 사실 윤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컨벤션 효과를 누렸지만 그 뒤로 사실 계속 악재가 이어지면서 사실 좀 이제 많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막장 드라마가 한 방 빵 터지면서 그게 묻혔죠 좀.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지지율이 떨어질 한 번에 그거는 막았고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저는 좀 반등의 요소도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거 또 이준석 대표의 그 몰카 아니에요? 김건희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얘기가 실제로 몰카. 댓글에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실제로 나 음모론 너무 좋아해. 여당 쪽에서 이 관련해서 얘기도 좀 나왔던 걸로 제가 어. 인터뷰를 좀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진짜 김건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 생각이 안 났어요. 맞아요. 어차피 또 터질 거예요, 김건희 씨는. 그런가요? 네. 왜요? 체제 중인 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 의혹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양파 같은 JTBC 같은 사람이라서요? 경우에도 계속 파고 있고 아. 또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네. 네, 뭐 그러면- 하나 발견하기만 하면 큰 이슈가 될 테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계속 그리고 작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곤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 의혹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그러면 세 번째 안주거리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드디어. 바로 안철수의 급부상입니다. 네. 네. 과연 이 안철수의 지금 상승률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5%까지 나왔어요. 네. 이 안철수의 급부상이 과연 잠시의 반짝임일지 아니면 대선의 큰 변수가 될지 의견을 한번 나눠보죠. 그럼 춘식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지지자신가요, 춘식님? 아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조금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제 제 3지대로 가자. 양당 후보 찍을 사람 없으면 제 3지대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춘식님이 찰스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알렙을 춘식님이- 사자 이런 맞아, 식으로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한 적이 하세요. 있잖아요. 네. 만약에 주주신 찰스가- 장난식으로 하세요. 찰스가 등장하면 난 진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언지를 주셨죠 몇 번. 맞아요. 저는 좀 약간 이런 양당 구조를 좀 타파하고 싶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서 네. 안철수 후보가 크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크면 좋겠다. 좀 더 입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원래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유권자들 그쵸?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저는 맞아, 약간 선택지가 다르게 많으니까. 다르게 네. 생각하는 게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겠죠. 이제 후보가 이제 대표. 그죠. 네, 후보가 네. 이제 예전에 뭐 김한길 대표하고 박지원 뭐 의원하고 네. 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양당제를 넘어선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세력의 그 나물에 그 밥이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은 뉴페이스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양당제를 타파한 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저는 들더라고요. 안철수가 뉴페이스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은 그쵸, 시간이 이제는 지나고 그죠. 정치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정치에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근데 있을까? 안철수가 라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등장했을 때 뭐 제3지대 새정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정말 안철수의 등장 초기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등장 초기에는 제가 언론을 봤을 때 뭐 교수 그리고 뭐 이렇게 과학자 이런 전혀 정치에 등장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 금방 떠났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결국 안철수 곁에 붙어먹은 사람들은 어떤 양당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핫바리 정치인들 결국 그냥 주변에 맴돌기만 했던 파리 같은 정치인들이 그냥 안철수한테 들러붙어서 제3지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양당이 아닌 지대를 형성했을 뿐인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나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3지대의 안철수. 저는 안철수가 지지율을 20%를 넘길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나다님 몇 번 돗자리 깔았거든요. 네. 10%대까지는 맞췄어요. 적중률이 좀 계속 높았죠. 근데 20%는 아니라고 하니까 절대- 아닌가 봅니다. 절대 못 넘습니다. 절대. 왜냐면 왜요? 이준석이 안철수를 진짜 지극히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이준석이 앙숙이죠. 이준석이 왜 그 여기 의원총회 때 네네. 왜 28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 그 멘트를 다 보셨나요 혹시? 저는 못 봤어요. 네. 엄청 사과하는 엄청 낮은 자세로 아. 의원들한테 저는 이준석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낮은 이랬나요? 자세로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 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안철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낮아져도 안철수 높아지는 거 못 본다. 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은 이 파리떼 같은 분들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소위 네네. 파리떼 같은 분들이 후보 옆에 붙어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일단 윤석열한테 힘을 모아주고 김종인 이준석을 제낀 다음에 안철수랑 단일화를 시도하고 안철수한테 붙을 거다라는 그런 스토리 일종의 가설이 있었었어요. 네. 그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준석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저 간제비 같은 사람 다시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하면서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연습 문제를 냈는데 연습 문제를 안 풀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사퇴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굽히고 들어간 거 이 자존심 높은 사람이. 전략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늘도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나온 지지율에서 회복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네네. 저는 이 안철수 대표가 15%까 저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15%까지는 뚫을 수 있지만 16, 17 뭐 갈 수 있지만 20%를 넘기고 윤석열까지 역전한다. 요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 대표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또 갈등이 생긴다. 그럼 또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이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결국에는 좀 멀리 보자면 양자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윤석열의 지지율을 안철수가 쭉 뺏어와서 20%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 지지율을 그대로 빨아오는 게 아니라 단일화잖아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뭐 투표를 하든 당원 투표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결국은 단일화를 한다면 서울시장에서 오세훈이 5%에 불과했다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게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안철수 후보가 20%를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있었을 때 그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중진들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에게로? 안철수 네. 후보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냐하면 선대위 개편도 쫙 해버렸고 갈 곳이 곳이 핵관들도 다 물러났고 짜증은 나고 점점 이제 피로도 누적되고 윤석열 후보 좀 긴가민가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개파가 있고 네네네. 국민의힘 중진들 중에서도 여러 개파가 있고 안철수 후보에 되게 좀 호의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건 정말 큰 변화가 또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국민의힘에서 또 한 번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고.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죠. 그러면 진짜- 왜냐하면 서울시장 때도 안철수로 가자는 의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요. 네네네. 오세훈 못 믿겠다. 안철수로 가자.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번 뭐 대선 후보로도 나온 사람인데 안철수 밀어주자 했던 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우리 당 후보를 해야지 하면서 딱 막아내가지고 자기가 욕바지를 자처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데 되게 이제 뭐 공을 세운 사람인데 네네. 저는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막을 김종인 위원장도 없네요. 근데 이준석. 안철수가 여기서 안철수의 있군요. 별명이 철수한다. 맨날 철수한다. 뭐 네. 철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 또 양보를 해버리고 만약에 그냥 단일화의 어떤 도구가 돼버리고 끝나면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단일화해서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쪽에서는 하려고 오케이 할 것 하겠죠. 같아요. 음.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도 안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그죠. 나오니까 단일화 많이 했을 유리하게 때 나오죠. 안철수 뽑겠다라는 네. 의견도 지금 점점 높게 나오고 음. 있으니까 안철수 쪽도 어느 포인트가 되면은 단일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자기도 대통령이 되려면 단일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진짜 단일화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안철수와 윤석열 사이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싸움이 바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의 비율이 되겠네요. 당연투표 예전처럼. 쪽으로 가게 난리 되면 나겠죠. 당연히 윤석열이 시장 때보다 유리할 더 거고 심하죠. 그렇죠?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안철수가 유리해지니까 근데 당연히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은 당원 국민의힘 투표는 아마 당원만 단일화할 하잖아요. 때는 안 들어갈 걸요. 음. 여론조사 방식이 이제 논란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걸 이제 윤석열과 네. 핵심 인사들이 당연히 양보를 할까 안 하지 않을까 그 갈등이 또 기대가 되네요.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네. 물론 일단 저도 이제 이 대선에서 가장 남은 이제 큰 변수는 안철수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약간 긴가민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여기서 이제 규동님이 말하셨듯이 여기서 또 단일화 쪽으로 들어가자기에는 또 철수가 또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좀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판단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면 2월 5일인가가 후보 등록이니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설날 전에는 좀 얘기가 돼야지 될 맞아요. 것 같은데. 그리고 설날 때 그런 게 많다면서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누구 찍을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밥상머리 민심. 밥상머리 민심이라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정해지는데, 그리고 가족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가족들은 누구 가족이 찍는다고 하면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쇼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생각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이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밥상머리에서 많이 다뤄지는 청정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우리 다음 네. 주에는 심상정 후보 꼭 얘기해요. 꼭 얘기합시다. 네. 우리 2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3부는 우리 이때 심상정 후보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젠더 이슈를 좀 다뤄볼 거예요. 우리 청년의 시각으로 아, 정말 요즘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젠더 이슈를 다뤄볼 거니까 우리 3부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 청바지 청정라이브 3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바로 기다리던 젠더 이슈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젠더 이슈가 이렇게 한 주에 터졌죠? 저희가 진짜 한 2주 전인가? 이번 주는 젠더다 이렇게 딱 박아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젠더 이슈가 딱 공교롭게 터졌는지. 왜냐하면 제이님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요즘의 젠더 이슈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젠더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일반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화. 네, 결국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우리가 좀 주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게 일반화가 되고 이것들이 뭐 정책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반화가 지금 사실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에서는 그게 일부 개인의 이야기지 이게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뭔가 통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계가 생기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뭔가 조금 강성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입장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성이 좀 과하다고 저는 느껴지기는 해요. 물론 이건 개별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 대표성이 과하게 드러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사례들 하나로 묶어서 이게 여성이 당하고 있다, 혹은 이게 남성이 당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타협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러면 신지혜 대표는 결과적으로 20대 여성도 못 끌어오고 20대 남성도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까지 생겼는데 그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혜 대표의 영입. 사실 저는 신재 대표가 영입이 됐을 때도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신재 대표가 그 예전에 백분 토론이었나요? 어디서 토론을 하면서 약간의 뭐 여지를 남겨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까? 이런 생각은 사실 저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찢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방금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 표집되고 있다. 좀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일반화 할 할 수 수 없다. 있는가?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문제가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요? 뭐냐면 양측에 네.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대표화시켜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여성 우월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여자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느낄 때.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정말 여성 우월주의 하는 사람들이 정말 꼴 보기 싫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페미니즘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더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세상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들끓고 있는 남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남성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들, 여성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과대표집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자기 생각의 표현을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하고 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보는 게 아닌가.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자꾸 정치인들이 그런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의 언어들을 자꾸 갖고 오고 그런 것들에 국민들도 많이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많이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도 정말 우리가 뭐 여자들의 그런 운동 때문에 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라고 막 들끓는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여자들도 남자들이 그렇게 막 분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아니 여자가 피해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왜 저렇게 지들이 피해자인 양 떠드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도 화가 나고 그걸 자꾸 정치인들이 좀 이런 분노의 언어를 자꾸 끌어온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중심에 있죠. 사실 이수정 교수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논란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영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대해서 되게 이제 크게 반발하고 네. 이 사람은 절대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 선거 기치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 범죄 심리학자가 네네.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알겠고 네.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알겠는데 한쪽의 분노를 이렇게 가져와서 더 이렇게 막 불을 지피고 키우고 이러는 모습이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좀 정치는 통합을 하는 게 정치고 네네. 화해를 시키는 게 정치인데 네. 왜 계속 편을 가르지? 그 라는 생각이 이수정 들더라고요. 그분께서 요즘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사실 좀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준석이 처음에 했던 발언들은 마치 이 이수정 교수가 자격 미달인 것처럼 프레임을 이끌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단순히 페미니즘에 젖어 있다 이런 이유인 것처럼 말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실 뭐 페미니즘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페미니스트들은 보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렇게 프레임을 나눠서 집단을 딱딱 구분한다는 게 좀 웃기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선거 전략을 세워도 네. 뭐 총선에서 공천을 할 때는 뭐 여성도 넣고 장애인도 넣고 뭐 전문직도 넣고 되게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뭐 이제 성별 뭐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딱 모아가지고 공천을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구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전략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왜냐면 아무리 한쪽으로 흘러가더라도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이제 차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있었는데 이제 뭐 거의 역할을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습니다. 지금도 있긴 한데 뭐 김한길 대표가 나가면서 사실상 지금 좀 근데 위원회 역할이 해체한 걸로 미미해져. 그러니까 위원회가 해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 해체는 안 오늘 했을 오전에 그 기사를 그- 봤어요. 관련 네. 기사를 새시대 네. 준비의 명칭을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로 바꾸고 이름을 바꿨구나. 위원장은 윤석열이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러네요. 그게 한 사람이 주도해서 뭔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저는 이 후보가 위원회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네. 새시대 준비위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영입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영입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되게 좀 약간 국민의당 사람들, 민주당 쪽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네. 좀 다양하게 영입을 맞아요.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준석 쪽이랑 너무 안 맞았던 거죠. 맞아요. 근데 새시대 준비를 폐지하지 않고 정권 동행이라고 했거든요. 네.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로
존속시킨다는 기사예요. 네. 그러면 그런 영입 인사를 이제 좀 조금 다르더라도 네. 이념이 다르더라도 끌어들이는 걸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이걸 굳이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 약간 방향을 다르게 가겠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오던 위원회잖아요. 그죠. 나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입을 위주로 하던 데는 아니었고 음. 그냥 좀 약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새시대 준비위에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죠. 약간 별도로 이제 입당 안 하고 조직을 자, 후보를 돕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러면 우리 주제가 젠더 갈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통합으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새시대 준비위가 어쨌든 조금 우리가 젠더 갈등을 조정해 볼 수 있는 신지혜 대표도 영입돼 있고 이런 걸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젠더 갈등을 다룰 사람이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아 근데 그 얘기로 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념을 가지신 분들을 국민의당에서 흡수를 하겠다. 그래서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나오고 있는 무고죄 강화 그리고 처벌 네, 강화 그 얘기를 해야죠. 그게 도대체 뭐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나다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윤 후보가 SNS 한 줄 공약을 올리게 됐어요. 뭐 7일 날에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8일은 여성가족부 폐지, 9일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근데 7일, 8일에 올린 그 젠더 갈등 관련한 정책은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아 근데 물론 이걸 올리는 날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젠더 이슈가 더 도마에 오른 건 맞아요. 언론에서 엄청 집중하고 있으니까. 한 근데 줄 공약. 이때 올렸던 이 한 줄 공약이 무고죄도 강화하고 성범죄 그러니까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그러니까 요즘 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무고죄를 이야기하지 그게 뭐죠?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저희가 말했던 거예요. 되게 길게. 윤석열 후보는 이 7일, 8일에 말했던 한 줄을 옛날에 공약으로 냈던 거예요. 이거 다. 네. 냈던 거를 갑자기 말을 또 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줄로 쫙 해서 이대남 자신들이 말하는 이대남을 끌어오기 위함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이거 뭔데? 장난치나? 저희 다 봤을 때 그 보고 진짜 페이스북에 올린 건가? 누가 잘못 이거 올린 거 합성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네. 이런 메시지가.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딱 그 원래 윤 후보가 올리던 메시지는 되게 길게 구구절절하게 쓰는데 딱 한 줄을 올려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네. 맞아요. 너무 어떻게 공약이 하겠다. 형해화가 됐고 물어봤더니 뭐 예전에 나왔던 공약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완전 이준석 네. 정치. 근데 설명하지 않는 게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하지만 이준석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준석 그러니까 진짜 그 실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궁금증이 유발되잖아요. 네. 네. 그게 전략인 것 같은데 그냥 툭 던지고 언론에서 어쨌든 계속 불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그 윤석열 후보가 SNS 올린 의도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거 자세히 들어가서 제이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진짜 궁금하다. 사실 저는 이제 여가부를 뭐 폐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고한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LH가 지금 L과 H를 L이 이제 랜드고 H가 하우스인데 지금 그걸 나누려고 해요. 그 이유는 결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여가부도 뭐 이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 성비위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은 게 결정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정책의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개편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상정 후보도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럼 대선 후보들이 낸 이름 중에서 혹시 제일 와닿는 이름이 있었어요? 좀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글쎄요, 막 크게 와닿는 건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나 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평등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성평등부. 그것도 좀 이름이 막 와닿지는 않아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그러면 내가 만약 대선 후보면 어떤 이름이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빠지면 안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그냥 성평등부? 평등이라는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평등부 전 진짜 반대하는 게 네. 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래서 성평등이 아니라 그냥 평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등부. 평등 가족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 우리의 출산율이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지금 출산율이 0.3이래요. 두 명이 결혼해서 3분의 1을 낳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3명이 결혼해야 1명을 낳는다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평등 가족부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등 근데 가족부. 그 국민의힘에서는 양성평등 가족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남자 여자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틀렸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또 성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소수자 얘기도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나다님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왜냐하면 아동정책이나 여성정책, 가족정책 어디서 할 건데요. 후보들이 말하는 게 다른 부처에 나눠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겠대요. 뭐 고용노동부에서 뭐 여성 관련 정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근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단순히 폐지하고 이름만 바꾸고 이거 둘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단순히 딸랑 여성가족 폐지라고 내는 거는 진짜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요. 뭐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는 것도 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개선을 할 거고 어떻게 여성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아동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게 개편이잖아요, 결국은. 네.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진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호주제가 폐지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누가 생각해도 올바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막 조롱받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몰카를 찾는 거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뭐 적발건이 0건이었다 이런 조롱들 또는 뭐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된 일부의 어떤 문구들이 굉장히 극도의 페미니즘과 연관된 문구라서 이런 것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계속 지금 여성들이 장관을 맡아왔잖아요. 네. 그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네. 만약에 명칭도 바꿔서 뭐 가족부가 되든 평등부가 되든 하면은 장애인분을 좀 장관으로 한번 앉혀보는 게 굉장히 큰 상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춘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이름 바꾸는 거는 사실 생각을 깊이 해보진 않았고 근데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서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가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주 여성 중에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호를 여가부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가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제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폐지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어떻게 안 이관할지.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폐지는 되게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개편도 사실 저는 여가부가 뭐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지 밑그림을 좀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남성들 중에 여자가 우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남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지 않나. 그 사실 여가부 폐지를 이끌고 있는 네. 사람들은 20대 남자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일부 동조하기도 해요. 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의 실수가 또 터졌죠. 김부겸 총리가 무슨 말을 총리가 했나요? 이런 발언했습니다.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오늘이면은 일요일이죠. 저희 녹음일 기준. 그렇죠. 네. 일요일 이런 기사가 떴네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KBS 어떤 프로그램에 진단해서 여가부가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 말 주호영 뭐 옛날 비슷하네. 대표가 이거 얘기했다. 20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20대는 어, 몰라서 그래. 몰라서 뭘 그래. 몰라. 모르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설명을 설명이 좀 해줘. 중요해.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가 안 되는 이유,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는 잘 몰라 이런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가부 폐지 말고 그 다른 부처들은 그럼 잘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여가부 폐지를 앞세워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이대남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대남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끌어오면 뭐합니까? 나머지 20대들은 안 뽑을 텐데. 그러니까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이 공약도 되게. 그러니까 여가부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진짜 20대들이 필요한 정책들. 예를 들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냈던 그런 20대 정책들 되게 좋은 거 많다고 제 주변 친구들은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좀 다양하게 가야지 이렇게 특정 20대 일부에만 그 쏠린 공약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저는 의심이 윤석열 있습니다. 후보한테 이 사건에서 되게 실망했던 점이 그러니까 뭔가를 반대를 하려면 네.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 원래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폐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폐지해? 그러면은 뭐 방안이 뭐야?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이야기를 한 이유도 알겠고 어떻게든 20대에 좀 끌어보고자 던진 것도 알겠고 근데 너무 대책 없이 던졌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갈라치기 하는데 그 사람이 좀 앞장선 거기도 하고 갑자기 여가부 폐지론이 또 확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정치인으로서 너무 실망스럽다. 윤석열 후보가. 저는 제가 이 젠더 이슈에 관해서 좀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아서 좀 말이 많아져서 좀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이준석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네, 솔직한 네, 네. 면이 있고 네. 좀 오히려 남성들이 많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는데 요즘 진짜 꼴보기 싫은 게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세대포위론이란 말을 마치 자기가 무슨 똑똑하다는 듯이 엄청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온 것처럼 자꾸 세대포위론을 얘기하는데 세대포위론 정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대포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금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대 남자들의 분노를 갖고 와서 남자에서만 지금 20대 남자 위주로 이기겠다. 그리고 60대 70대의 보수적인 시각 옛날에 뭐 전쟁과 관련된 보수적인 네. 시각 뭐 멸공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래서 20대와 60대 70대를 위주로 포위를 해가지고 3, 40대를 포위해서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저는 너무 악랄한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은 어떡할 건데요?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게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패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지만 못한 것 중에 뭐 부동산도 있겠지만 저는 더 잘못한 게 이런 이념 갈등, 정치계든 뭐 남녀 이념이든 이런 거를 봉합하지 못한 게 더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이님은 아까 방금 교동님이 얘기한 갈등, 갈라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준석이나 정치권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라고 표현이 좀 하기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성가족부 말고 무고죄 처벌 마지막으로 무고죄.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고죄 이거는 처벌? 우리 여성분들의 의견을 좀 한번 더 먼저 네. 들어보고 싶어요. 아 이거는 남자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약간 싸움 같은데 우리?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무고죄 처벌이라는 말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내가 잡혀갈 거라는 두려움이 더 크다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붙은 성범죄 처벌 강화랑 무고죄 처벌 강화랑 과연 상치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무고죄 처벌 강화하면은 그러면 신고도 뭐 진짜 자기가 당했을 때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되게 감수성 떨어지는 말인 것 같고 무책임한 그 공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규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고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무고죄 처벌이 약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약해서 발생하는 그건 아닌 문제?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고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성의 어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 청원에 올라온 적도 있잖아요. 정확한 어떤 증거가 없었는데 여자의 일관된 증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일관된 증언 때문에 뭐 8개월에 구속 수감이 된 남자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네네. 일관된 주장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고죄랑 정말 긴밀한 연관이 있나 이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고죄를 지금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 재판 결과가 어떤 증거와 그런 것들의 어떤 수단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동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정치인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고죄 처벌 강화도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성범죄와 무고죄의 어떤 기준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닐까, 그 크기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약간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강화라는 그 말을 툭 던졌을 때 네. 너무 모순되게 느껴졌잖아요. 맞아요. 앞과 뒤에 단어가 그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관심이 없던 분들은 네. 둘 다 강화하겠다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 강화만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억울한 남자들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고죄 처벌 강화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뭐 무고죄 처벌 강화 괜찮은데 좋은데 그럼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든가. 맞아요. 무책임하게 이렇게 왜 던져놓기만 두 개를 같이 이제 동일선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이님은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게 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재판 들어가더라도 사실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재판에 또 다른 성향이 있고 또 재판부의 성향이 있고 사실 또 선례를 찾아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무고죄 처벌 강화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우리 검찰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단 더 잘하시겠지만 잘할까요? 네. 저는 지금으로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고죄 처벌 강화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일부 남성이 아무튼간에 이건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효과는 그걸 있겠지만, 주장하는. 네 효과는 있겠지만 이
이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아까 방금 이제 춘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나온 게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섣부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게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합의하라고 생각을 하고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야 거짓말한다 아니다 너도 나 좋아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고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걸 내가 증거로 계속해서 제시해서 하지 않으면은 사실 나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입증을 잘 못했어. 그럼 나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현실적인 정말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보지 못해서 저는 무고죄 처벌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 할 일이 없으면 무고죄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맞아요. 성범죄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한이님이 말씀하신 나는 뭐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네. 아니었다라는 네. 거는 네. 애초에 그 일이 성립되지 않게끔 자기가 행동을 했으면 되지 않나요? 가해자가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말할 이유도 없게끔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자기가 좀 더 뭐 개인의 책임으로 다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애초에 서로 합의가 된 관계라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쪽이 어긋났다는 거는 이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약간 과대표집과 연관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이 남자들의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난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저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나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무고죄에 대해서 뭐 여자가 꽃뱀이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지금 언론에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이슈 무고죄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질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어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어떤 무고인데 내가 그걸 뒤집어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않나요 보통은? 그러니까 근데- 성범죄가 나한테 뒤집어 쓰여질 거가 맞아. 무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평소에 잠깐이라도 술을 한 잔이라도 먹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음주운전도 그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이 뭐 음주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일이 처벌 강화 이런 네,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 뭐 나한테 예민하지 않은 주제잖아요. 근데 평소에 몰래 술 한 잔이라도 먹고 가까운 데는 운전했던 사람들이 음주운전 처벌법을 약화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성매매도 생각해요. 똑같은 거죠. 내가 성매매 안 하면은 성매매가 처벌이 강화하든 말든 상관도 없고 성매매 합법화 이런 거 생각도 안 할 텐데 근데 비슷한 저희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약간 다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5명이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금 다음 얘기를 주에 못하고 뭐 있어요. 전화로라도 인터뷰를 한 명 데리고 올까요? 저희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커뮤니티 댓글을 한번 제가 오늘 녹음 끝나고 가서 읽어보고 또 다음에 한번 그래서 얘기를 이게 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키워드만 툭 던져놓고 언론이든 뭐 커뮤니티든 들끓게 만들어놓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와 분석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네, 토론 여야 일정. 후보 토론 일정이요? 네, 요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토론회,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4회 실시된다고 하고 법정 그쵸? 토론회인 거죠? 완전 막판에 하네. 네. 근데 이렇게 됐어요. 2월 21일에 경제, 2월 25일에 정치, 3월 2일에 사회, 그리고 후보 대상 토론회가 2월 22일에 또 따로 한번 열린다고 해요.
그건 법정 토론회가 아닌 이거는 거겠네요. 뭐 그 외로 하나 열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근데 대통령 선거가 지금 3월 그러니까 9일인데 9일인데 너무 막판에 한 하는데요? 2주 전부터 그냥 싹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윤석열 후보 배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은 실제로 그런 난 댓글이 당장- 있긴 하더라고요. 난 당장 이재명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이면 토론하자. 그리고 우리가 봐도 이재명 토론 잘할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세네 번으로 부족하다 했으니까 그 양측 실무진끼리 만나서 따로 뭐 종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꼭 저희가 했으면 어떤 좋겠어요.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너무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이제 투표가 민주주의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 나는 약간 그 토론회가 그 꽃의 꽃잎은 될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그 토론회를 봐야 우리가 누구를 뽑을지 정하는 거고 그게 정말 큰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모습 그리고 언어 이런 걸 아는 거기 때문에 좀 토론회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피하면 피할수록 음. 겁쟁이 프레임이 씌워질 겁니다. 우리 근데 오늘 진짜 황당한 그 페이스북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글인데 이것도 토론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네. 우리 당 입장과 다르게 존치를 하고자 할 경우 네. 각 당의 대표에서 송영길 대표와 공개 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공개 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 근데 어차피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뭐야 그 말은? 이야기를 해서 페북에 올라온 거예요. 네네. 아니 후보가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요. 후보의 의견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게 원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이준석의 콧바람이 입바람 뭐라 아니 하냐. 이준석 얘기 그게 그만 듣고 들어가- 싶으니까 후보가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후보가. 이준석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지금 후보랑 이준석도 아니 막 이렇게 민주당 싸우고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좀 대표들 그만 나오고 후보들 좀 그래요. 아유.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고 우리 그 이번에 토론회가 좀 바뀐 게 있다고 해서 소개를 간략히 할게요. 네네. 다들 토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도권 토론이라고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TV에서 본 주도권은 각 당에서 열었던 토론에서만 해왔던 거래요. 그래서 이 주도권 대선 토론- 때는 안 하나 대선 때는 보네요. 한 적이 없었대요. 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주도권 토론 누군가가 주도를 가지고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처음으로 확정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 참여자는 그 뭐지 여당 후보, 야당 그것도 후보, 소개를 드리는데 심상정, 여기 뭐 여러 안철수 가지 후보. 조건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국회 5석 이상 의석을 갖고 있거나 3% 이사를 이전에 뭐 득표를 했던 정당 후보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사자 토론이 된다고 하네요. 이재명, 아. 윤석열,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까지. 김동연은 뭐 해? 그러게요. 열심히 뭐 뛰고는 있더라고.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후보도 있어요. 같이 해요? 아니요 같이는 안 하고. 손학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손학규도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손학규 후보가 민생당 소속이었다면 네. 그러면 토론이 나올 수 있대요. 조건이 맞아서. 근데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론 참여 기회가 아이고.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좀 꼭 우리 오늘 젠더 이슈 다룬 것처럼 음. 또 토론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젠더 이슈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뭐 후보들이나 정당들에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나요? 제이님. 제이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는데요. 아까 못한 그런 말을 말씀을 그냥 정치권에 이거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 뭔가를 토론할 거리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의가 되도록 뭔가를 가져와라. 구체적으로 네네. 던지지만 말고 네. 구체적으로 뭘 가져와라.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제를 계속 던지기만 하죠. 이슈를. 그리고 쌓여 있어요. 어떤 쓰레기 더미처럼. 네. 이 중에 진짜 중요한 것과 토론회 볼 것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좀 가지고 오면 우리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대표 말고요. 후보가 좀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청정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도 아쉽지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더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저희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땅콩손님 제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정라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